이렇게 좋을 수 있을 거다는 기대도 여전하지만 우려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인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이면은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나누는 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센터장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강세론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강세장 중에 횡보 조정 기간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후자로 보고 있고요. 제가 뭐 강세론자라서 강세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안 좋은 때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더 좋은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강세장이 이전 같으면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월봉상으로 8달 이상 오르났던 장에서 지금까지 6달 이상 오른 적이 지금까지 4번 있었는데, 2번을 제외하고 3번은 다 대세 하락이 맞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만 놓고 보면 하락일 수 있고, 또 이전의 사례를 보면 통화 정책이 중단될 때가 피크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네. 그 뒤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뒤를 이어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미국이 거의 지금 재정 정책을 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통화 정책에 이어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 시장이 우려하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죠? 통화 정책이 없으면 앞으로 경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정을 쓰겠죠. 그렇죠? 재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걸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각국들이 이거 이외에도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기본 컨셉이고, 그를 위해서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고, 인프라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걸 해야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그래야 설비 투자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돈의 힘이 끝난 이전에는 2008년 이후에 이전까지 시장은 오로지 돈의 힘만으로 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돈의 힘이 끝나는 구간에서 시장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8년 이후에 시장을 봤던 분이라면 지금 시장이 피크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경기가 재정 정책을 이어받고, 그 이후에 인프라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거까지 이어지는 구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그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은 돈의 힘이 끝나서 쉬는 거고, 요걸 이제 이어받는 거죠. 그죠? 이어받는 과정에서 있는 일시적인 구간이고 마철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설비 투자와, 또 설비 투자가 되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고, 그렇죠. 고용이 늘어나면 또 이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 과정까지 연결되는 상승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예전과 달라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 특히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 시장에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 2년 상승하면은 뭐 몇 년 쉰다. 그러니까 상승 2년 이상을 상승할 수 없다. 이게 또 과거의 네네. 데이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해서 야, 이거 2년 되면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에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2008년 이후부터는 그런 현상들이었었어요. 2008년 이후에는 그렇게 강하게 갔던 시장이 없었던 거지만 2008년 이전으로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좀 다르다. 오히려 지금은 시장을 보실 때 2008년 이전 시장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구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렇게 딱딱 잘라서 2년 상승하면 2년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주식이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쇼치고 아니면 인버스 사서 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던 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오를 거야라고 그런 기대라는 건 옳지 않겠죠. 정확하게 그동안 2년 만에 끝났던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은 2년 만에 끝나지 않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그 신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앞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 정책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보통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경기 하강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그걸 이어받을 재정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설비 투자 흐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이클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거는 2008년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때하고 다르게 본다라면 기존에 봤었던 2년하고는 좀 더 다르게 한번 시장을 바라보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제가 생각한 게 또 틀렸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면 그건 정말 끝나는 시장이 맞겠지만 그래도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큰 장이 맞는 거거든요. 네. 저는 현재는 그렇게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08년 이후 그 유동성의 힘으로 그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는 계속 우상향으로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이게 들쑥날쑥,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라고 네.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뭐 경기 민감주가 주로 우리 수출업 그 주도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많고 그로 인한 어떤 박스권 경기 민감에 따른 이렇게 이어왔었잖아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왔으면 다시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게 보세요? 잘못된 생각인 게 뭐냐면 2008년 이후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왜 달리 움직이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10년 동안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 한국은 박스권이었을 거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부터 사실 이제 절세 효과도 있었었고 세금 감면 이런 혜택들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그 기업들이 계속 독점화되고 그리고 실제 이득도 났고 올라온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플랫폼이 큰 지는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기업 주가 올라온 거 보시면 이전부터 막 올라왔던 기업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에서는 중국의 경기가 변할 때마다 주도주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제 중국의 굉장히 경기가 이렇게 올인돼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수출 비중이 25%가 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산업화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관련주들은 10배, 20배씩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오른 반면 중국의 산업화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었었죠. 그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주 같은 경우는 80% 마이너스가 갔어요.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어려웠죠. 업종 간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 우리가 지수가 정체돼 있었던 거지 사실 말이 지수 정체지 거기서 산업의 변화만 제대로 읽었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현대차도 10배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때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무너진 거지. 최근까지 신고점이었었으니까 계속 올랐던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면세점이니 화장품들 얼마나 화려했었는지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어떤 업종이나 어떤 거 하는 게 중요했던 시장인지 지수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그 공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내부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 그럼요. 그럼 지금도 이제 이게 박스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수가 오를 거냐에 대한 고민은 박스권이라는 의미 안에는 지수가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업종 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는 되게 좋을 거고 어디는 되게 안 좋아지고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정은 다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좋아지는 쪽에 우리가 베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안 좋아지면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 올라오는 쪽이 어느 거냐. 여기에 대한 배팅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수와 무관하게 정말 여전히 좋은 수익을 기댈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은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댓글 보면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내가 15년 전에 포스코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 뭐 몇 분의 몇 토막이다, 뭐 3분의 1 토막이다, 뭐를 샀는데 지금 뭐 몇 10분의 1 토막이다. 우량주임에도 단가 그 우량주의 기준을 단지 시총 1위부터 뭐 한 20위 안에 들어가니까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말씀대로 그런 주식들도 지금은 좋지만 이게 거꾸로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될 어떤 업종 섹터 혹은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어떤 미래 업종 섹터 이런 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변화겠죠. 그다음에 각국이 추구하는 성장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뭐 전 세계가 가장 큰 방향을 삼고 있는 게 이제 탄소 제로라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특화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도태가 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라서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서도 뭐 LG화학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LG화학은 화학이면서도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화학이 안 좋아도 2차 전지만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으로 묶을 게 아니라 각 기업별로 현재 변하고 있는 세상에 최적화되고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림에 있는 기업이라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만 투자도 좀 느리고 결정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전의 모습만 답습하다가 거기서 밀려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나누는 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 기업단의 맞습니다. 변화에 대한 예. 의지. 근데 그럼요. 그 변화에 대한 의지는 결국 R&D 자금을 얼마나 쓰느냐. 얼마나 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는지 사실은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지난해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도 이 기업들이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해놨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빚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유럽 기업들이 우리 걸 선택해주면서 글로벌 경쟁력 갖는 걸 봤기 때문에 좋았던 거지 단순히 투자만 했다고 좋았던 건 아니었었던 거고 오랜 투자와 경쟁력을 갖춘 거에 대한 결과물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번에 엄청 그 팔아 제낄 때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뭐 그 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참 많이 받아냈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 외국인들이 파는 걸 비싼 값에 받아주느냐.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주니까 더 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 이 개인들의 어떤 이 매수하는 게 좀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때도 외국인 거 다 받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르고 기업마다 저도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외국인들이 파는 걸 다 받았다고 해서 꼭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반도체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외국인이라고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잘 공개를 안 하는 특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탐방 갈 수 없습니다. 가도 뭐 그죠 공장 보여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죠? 예,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반인과 다른 게 없거든요. 가면 뭐 해요, 그러면?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IR 같은 건 듣죠. 아, 그냥 그죠? 단체로 예, 하는? 예, 예. 그런 거 들을 수 있겠지만 가가지고 뭐 공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기술이 이렇고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거는 모두나 다 같이 해줍니다.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라는 건 부품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부품이니까 이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들 있죠. 그죠? 제품에 대한 그 소비자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뭐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D램 하나만 하더라도 D램의 쓰임새가 3가지 정도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모바일 D램이라고 해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렇죠.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버 D램이라는 게 있고 또 PC가 들어가는 거 있고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PC 쪽이죠. 근데 전체적인 PC와 관련된 부분들이 15% 정도죠.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동안 서버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관련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갤럭시가 폴더블이 되게 잘 팔리지 않습니까? 뭐 그죠? 중국에서도 네, 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폴더블 폰이 새로운 장을 연다라면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면 이제는 글로벌 핸드폰 시장이 폴더블로 바뀌어가는 과정의 첫 단추에서 이제는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 모바일 디램이 되게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아직 반영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짧아졌다. 그 얘기는 안 좋은 것도 짧아지면 또 좋아지는 것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계속해서 공부해보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고 그중에 제일 큰 핵심은 소비자들의 좀 반응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DDR5에 대한 기대감들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로 인한 어떤 신규 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시각이신가요? 저는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시각인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건 수급의 문제일까요?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뭐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의구심, 이런 의구심들이 해소돼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모바일 디램보다도 서버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서 사실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15%밖에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PC나 이런 노트북 쪽이 안 됐다고 해서 주가를 더 끌어내질 않았을 거고 뭐 그건 이미 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서버도 생각보다 좋을 거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그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면 최소한 더 빠지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인텔에서 CPU가 새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DDR5용인데 이거 나왔을 때 또 확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낸드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시각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좋을 수 있을 거다는 기대도 여전하지만 우려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인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려면 더 많은 분들이 현재 있는 시각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트리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실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같이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근데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미 돌풍이 한번 불었었죠.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그 매수할 만한 적절한 시점이냐, 아니면 이미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이 시각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기업마다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엔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이전으로 100% 돌아갈 수 있는 게 위드 코로나인지는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푸는 정도가 위드 코로나라고 보면 현재 리오프닝 주식이 옛날만큼의 주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위드 코로나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반영을 안 한 애들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과정 속에서 구조 조정된 많은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 조정이 많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누릴 수 있는 게 많겠죠. 옛날에 10명이 누리던 걸 한두 명이 누리면 그 누리는 게 굉장히 사이가 커지잖아요. 일단 그런 기업들이나 업종 같은 경우 같은 위드 코로나라도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가격 전가력이 높거나 아니면 가격을 이전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예컨대 항공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골프도 이렇게 비싸게 치는데 그렇죠. 저 항공료에서 더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갈 그죠? 사람은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사람만 늘어나서 끝나는 기업이 있고, 또는 가격을 내가 조금 더 올려도 그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조 조정된 쪽이 어느 쪽인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가격을 내가 더 많이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감내하고 할 것인지, 이런 두 업종들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누구한테는 위기였지만 누구한테는 또 기회거든요,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은 네, 또 맞습니다. 독치를 예, 하게 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항공주 쪽을 좀 좋게 보시고, 네. 또 하나가 어떤 항공이나 여행도 마찬가지겠죠. 여행주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수소 관련주들이 요즘 이제 계속 각광을 예. 받고 있는데, 사실 수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소 동맹 그 4개 기업이 네. 몇 개월 전에 하면서 이제 갑자기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를 단기적인 어떤 유행, 그러니까 단기 테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는 테마로 봐야 될까요? 저는 장기 모멘텀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수소가 나왔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아니면 전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탄소와는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전기의 역할 또는 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태양광, 그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 기술력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됐지만,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전 좀 열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여전히 뭐 수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임에는 분명한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이 성장을 할 때 진짜 수혜가 될 기업이 있을 거고, 기술력을 그렇죠. 가진 기업들이, 왜냐하면 수소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다루기 어려운 기체입니다. 폭발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안전하게 어떤 운송을 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관련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성장은 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2차 전지 그 우리 전기 배터리 예. 그 관련 2차 전지주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뭐 현대모비스에도 뭐 1조 정도 투자한다는 뭐 뉴스가 나왔고요. 이런 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도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2차 전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몇 년 후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 나온 이후에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결국에는 저는 2차 전지이 아니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결국 글로벌 무한 경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안에서 보다 나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어요. 결국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나 다른 업체들 같은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의 물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거고 요걸 계속 갖춰 나가면서 발전하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2차 전지 다 된다, 수소 다 된다 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미 기술력이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된 기술력 바탕으로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선두에 서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종목을 좀 좁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현재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지나야 그게 부각이 지금도 될까요? 이미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특정 기업을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기업들 또는 그와 관련 소재와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공부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테마랄까 관련된 어떤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워낙 인사이트가 해박하셔가지고 술술 나와서 재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유망하게 보는 그런 섹터나 뭐 이런 종목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많은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플랫폼 하면 뭐 특정 두 종목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현재 많은 업종들에서 플랫폼화 되어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플랫폼화 되어가고 어떤 것도 플랫폼화 되어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업종 내에서 그 기업이 플랫폼화한다는 얘기는 독점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 그 여러 업종 내에서 지금 있는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화 되어가는 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 대단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미국의 재정 정책이 있었을 때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조준되는 분명히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인프라 사업 미국의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우리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종목이 많아서 걱정이지 못 그렇죠. 찾지는 않고요. 찾아보고 또 미국에 그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뭐 저 검색만 해보면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여러 기업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소위 대장주라고 그 불릴 만한 것에 이제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잖아요. 예.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의 규모 아니면은 경쟁력이죠. 시총? 네. 옛날하고는 다르게 대장주라고 해서 반드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대장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하더라는 거죠. 이 기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구나. 그만큼 뭐냐면 그런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게 가장 최적화돼 있어요. 누가 봐도 최적화돼 있고 또는 경쟁력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사실 대장주가 그냥 대장주는 아니구나. 그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는 움직이는구나. 물론 아닌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큰 기업들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대장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도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 주도주가 왜 이 안에서 보다 최적화됐고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금 더 깊게 학습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흔히 업사이드라고 하죠. 네네.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건 이것이 상관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적용되는 사업의 영역. 얼마나 거기에 적합하느냐, 그죠? 적합화돼 있고 그 매출 비중 거기서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고 이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템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했는데 뭐 전체 매출이 한 2%도 안 된다더라. 그러면 그렇죠. 다리만 걸친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 비중도 크고 또 현재는 또 작지만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쉽게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아마 다 힌트는 다 드렸으니까 네네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아낌없이 풀어주신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